1952년 여름, 대전 대덕의 골목길은 좁았습니다. 집들은 서로 어깨를 맞댄 채 빼곡히 들어섰고, 낮에도 그늘이 지는 골목 끝에 수진의 집이 있었습니다. 기와 몇 장이 깨진 지붕, 시멘트가 벗겨진 담장. 가난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3살 수진은 부지런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동네 아주머니들의 옷단을 꿰매주고 단추를 달아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골목 어귀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랐고, 저녁이면 어머니 옆에 앉아 바늘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잣집 빨래와 바느질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트럭을 모는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2번 집에 왔습니다. 청주, 대구, 때로는 부산까지 긴 출장이 끝나면 아버지는 며칠 집에 머물다 다시 떠났습니다. 수진아, 물 좀 더 떠다 놔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지쳐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손가락은 바늘 자국으로 거칠었습니다. 수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적은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늘 그랬습니다. 공백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 어머니가 집을 비우는 시간. 그 틈을 파고든 건 친가의 사촌 형제들이었습니다. 22살, 20살, 18살, 셋 모두 일자리가 불안정했고 돈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심부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거 바느질해주면 안 되겠니? 남는 돈 좀 쓰자. 너 돈 벌었잖아. 동전 몇 잎을 손에 쥐어주던 사촌들은 점차 그 돈마저 내놓으라 했습니다. 수진이 거절하자 태도가 변했습니다.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때론 밀쳤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말 안 들으면 혼난다! 멍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팔뚝이었고 다음엔 허리였습니다. 수진은 긴 소매를 입었습니다. 여름인데도 치마를 길게 내려 입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촌 중 한 명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집안 망신시킬래? 내 엄마 고생하는 거 모르냐? 그 말이 목을 조였습니다. 체면 집안. 그 단어들이 수진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아는 사이였고, 친척들은 명절이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른들은 식구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름은 무더웠습니다. 마당의 나무 그늘도 뜨거운 바람을 막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하루에 10시간씩 바느질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바늘을 들었고, 저녁을 먹고 나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촌들이 맡긴 일까지 떠안았습니다. 거부하면 어김없이 맞았습니다. 도망치려 해도 골목은 좁았고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왜 말을 안 해? 같은 반 친구가 물었습니다. 수진의 팔에 난멍을 본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넘어졌어, 괜찮아. 거짓말은 쉬워졌습니다. 한 번, 2번. 거짓말을 반복할수록 진실은 멀어졌습니다. 수진은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골목에서도 침묵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운명처럼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여름밤의 별은 낮게 가까이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목구멍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외침이 가슴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이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은 깊어갔고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수진은 무릎을 끌어안은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말할 수 있을까? 그 말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언젠가 올라를 위해 그 문장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골목을 덮었고 바람은 차가워졌습니다. 수진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과로와 폭력은 어린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챌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바느질에 허리가 굽고 새벽엔 빨래를 하러 나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수지는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타일에 부딪히며 허리에 통증이 번졌습니다.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예정이 없던 조기 귀가였습니다. 트럭에 문제가 생겨 일정이 취소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욕실 바닥에 쓰러진 딸을 발견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식은 땀, 그리고 팔뚝에 선명히 남은 멍. 아버지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의 13살 여름은 그렇게 차갑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을 업고 골목을 뛰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병원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지만 아버지는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여기요! 제 딸이 쓰러졌습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당직 의사가 다급히 달려와 수진을 침대에 눕히고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온, 맥박, 혈압, 그리고 옷을 걷어 올렸을 때 의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팔뚝과 허리, 등에 크고 작은 멍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도 새로운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 보는 상처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2번 집에 오는 아버지는 딸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딸이 넘어졌다고 했는데 이건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반복된 외상의 흔적입니다. 의사는 차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진단명 반복된 외상과 과로로 인한 기력 쇠약. 아버지는 그 글자를 읽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두 눈은 붉어졌고 주먹은 바르르 떨렸습니다. 한참이 지나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멀리서 들리는 복도 소리. 병원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수진이 처음 보는 아버지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웃거나 피곤해하거나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아, 내 몸에 있는 멍은 뭐냐? 누가 그랬냐?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 망신, 체면, 그 말들이 목을 조였습니다. 넘어졌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0 중반 즈음 되어 보였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 김순희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순이는 의자를 가져와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많이 놀랐지?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네 잘못이 아니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니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그 한마디가 달랐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수지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사촌들은 내가 말을 안 들어서라고 했고 수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자신이 부족해서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돼. 아무도 너를 탓하지 않아.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촌 형제들 이야기를, 강요와 폭력 이야기를, 집안 체면 때문에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말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벽에 기댄 채 주먹을 쥐었습니다. 턱이 떨렸습니다. 이름을 말해줄 수 있겠니? 순이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순이는 기록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름들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어, 수진아. 용기 내줘서 고마워. 순이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건 가정폭력이자 심각한 아동학대입니다.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두려웠습니다. 아빠, 그러면 집안이. 집안은 아빠가 알아서 한다. 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날이 밝고 경찰이 왔습니다. 젊은 순경이 노트를 펼치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순경은 수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토닥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수진 양, 힘들었을 텐데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아버님, 이제 가해자들을 조사하겠습니다. 진술이 끝나고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얘기하니 답답함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고 두려웠습니다. 김순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줄게. 힘들 때마다 여기에 내 마음을 써봐. 누구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돼. 내 이야기를 내가 기록하고 기억하는 거야. 수지는 수첩을 받았습니다. 표지는 연두색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하얀 종이가 나타났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빈 공간을 오래 바라보고 또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하얗고 깨끗한 빈 종이처럼 수진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가 왔습니다. 얼마나 달려왔는지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턱까지 찼고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수진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엄마가 몰랐어.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복도에 나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감도는 공기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분노와 결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수지는 순이가 준 수첩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말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수첩을 덮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동안 꾹 참아왔던 긴 침묵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수지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날이 밝았지만 수진이네가 사는 골목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소문은 빨랐습니다. 병원에서 경찰이 왔다는 이야기가, 수진이 진술했다는 소식이 골목을 타고 퍼졌습니다. 담장 너머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집 딸애가 순경한테 신고를 했대. 친척을? 미친 거 아니야? 어머니는 집 앞 우물에 서서 물을 길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사람, 못 본 척하는 사람. 어머니는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오쯤 마당에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촌색과 그들의 부모, 친척 어른들이었습니다. 대문을 거칠게 밀며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사촌 중 마지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짓! 내 딸 건드린 놈들이 감히 어디서 그딴 소리를 짓거려! 아니, 형님,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닥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사촌들이 움찔했습니다. 병원에서 다 확인했다. 지금부터 한마디도 하지 마라! 친척 어른 하나가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어른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식구끼리 이러면 쓰나. 순경까지 부르다니.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는가 말이야. 체면? 아버지가 날카롭게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그깟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체면이 내 딸 멍 자국 지워줍니까? 형님, 진정하세요. 애들이 철없어서 그런 거지. 철이 없어서? 13살 애를 몇 달 동안 때렸는데 철이 없어서? 너도 그 입 닥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만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 문턱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치마 자락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사촌 중 하나가 울먹였습니다. 우리도 힘들었어요. 돈도 없고, 일도 없고. 니들이 못나서 그런 걸 왜 귀한 내 딸한테 화풀이를 한 거냐? 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사촌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딸 건드린 놈들, 그 놈들 편드는 연놈들 전부 다. 다시는 우리 집 문턱 넘지 마라. 다시는. 친척 어른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이보게, 이러면 집안이 어찌 되겠는가? 명절의 얼굴은 또 어떻게 보고? 그깟 더러운 낯짝배기들,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모두가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딸, 우리 수진이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돌았습니다. 순경 둘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신고 접수된 사건 관련해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사촌 셋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순경이 다가왔습니다. 저희와 같이 서로 가시죠.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잠깐! 이건 가족들 문제예요. 경찰이 나설 일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형사사건입니다. 자세한 건 서해 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사촌들은 어쩔 수 없이 경찰차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남은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붉은 불빛이 골목을 비추며 멀어졌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웃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집 완전히 끝났네. 체면도 없이 어떻게 저래? 어머니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소. 우린 잘못한 게 없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담장 너머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째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고양이를 본 쥐새끼 마냥 숨어버렸습니다. 저녁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다정하게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이 돌아보았습니다. 다 끝났다. 그놈들은 순경이 데려갔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도감이 생겼지만 동시에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하지 못했던 말들을 했고 진실이 밝혀졌지만 왜 이렇게 무거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제가 잘한 걸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 옆에 앉아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내가 용기 내지 않았다면 엄마도 아빠도 그 누구도 몰랐을 거야. 고맙고 미안하다. 그런데 집안이 망가졌잖아요. 사람들이 수군될 거잖아요. 아니야. 원래 망가져 있던 집안이다. 너 때문이 아니란다. 아버지는 수진의 손을 더욱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수진아, 그깟 집안보다 내가 중요해. 체면보다 내 목소리가 중요해. 이제부터 아빠가 우리 수진이 더 챙기고 더 사랑해줄게. 아빠가 미안하다. 수진은 울었습니다. 조용히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골목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가면 이웃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집과는 말도 섞지 말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트럭 회사에서도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 집안 난리 났다며 친척을 경찰에 넘겼다더라고. 어머니는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래일이 줄었습니다. 바느질 일거리도 끊겼습니다. 그만큼 돈이 줄었고 생계가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부모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를 가야 할까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는 못 버티겠어요. 아이도 힘들어하고. 알아보고 있어. 청주 쪽에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군. 청주면 괜찮을까요? 그래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여기보단 나을 거요. 수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떠나야 한다는 것. 자신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다는 것. 그 무게가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김순이가 병원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퇴원한 후였지만 순이는 수진의 집으로 방문했습니다. 수진아, 어때?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순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수지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고 나면 다 해결되고 다 좋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 진실을 말하는 건 용기지만 그 이후가 더 긴 싸움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용기 내는 게 힘든 거야.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순이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진실을 말한 건 옳은 일이었어. 지금은 힘들지만 이 시간도 지나갈 거야. 정말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 그리고 지금 너는 혼자가 아니야. 편히 되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언니도 있잖아.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는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순이가 준 연두색 수첩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말했지만 아프다. 진실은 무겁다. 사람들은 차갑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수지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지. 진실을 말하는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아닌 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지는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이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라는 것. 겨울이 지나 어김없이 봄이 되었습니다. 수진의 가족은 청주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새 회사를 찾았고 어머니도 새 동네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대전의 좁은 골목, 입방아에 오르던 소문, 따가운 시선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트럭 한 대면 충분했습니다. 청주의 거리는 낯설었습니다. 골목은 더 넓고 집들은 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수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건 안도였지만 동시에 고립이었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할 거야. 말을 아끼고 사람을 멀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학교에 등교한 첫날 선생님이 수진을 소개했습니다. 대전에서 전학 온 이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끝자리에 앉았고 창문 너머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처음 몇 주 수진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다가왔지만 점차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 애는 말이 없어. 좀 이상해. 수지는 그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편했습니다. 혼자가 안전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반 유나가 다가왔습니다. 밝은 성격의 아이였습니다. 웃음이 많고 말이 많았습니다. 수진아, 나랑 점심 먹을래?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혼자 먹을게. 왜?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데. 그냥 혼자가 좋아. 유나는 웃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언제든 같이 먹고 싶으면 말해. 난 언제나 환영이야.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강요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문을 열어둔 채 떠났습니다. 수지는 유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비가 왔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습니다. 유나가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아, 우산 없어? 응, 같이 쓰고 갈래? 우리 집 가는 길이 너네 집 방향이랑 같아.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비는 그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산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걷는 동안 유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 이야기, 동네 이야기, 자신의 가족 이야기.
수지는 듣기만 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말이 적구나? 응, 원래 그래. 그래도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그냥 같이 있으면 되지. 수지는 유나를 보았습니다. 그 말이 새로웠습니다. 말 안 해도 돼. 대전에서는 늘 말을 강요받았습니다. 왜 말 안 하냐, 무슨 생각이냐, 말 좀 해봐. 하지만 유나는 달랐습니다. 고마워.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유나가 웃었습니다. 뭐가? 그냥 고마워. 그날 이후 수지는 조금씩 유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유나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유나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돼. 뭐가? 뭐든. 같이 가기 싫으면, 같이 밥 먹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으면 말해도 괜찮아. 나는 이해할 수 있어. 수지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밤에 수첩에 적었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된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무거운 의미였습니다. 대전에서 수지는 싫다고 말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그 권리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수진의 중학교 시절은 조금씩 변화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지는 사범대에 진학했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처럼 힘들어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가을, 도서관에서 정한결이라는 공대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 같은 책을 찾다가 마주치게 되었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책 재밌어요? 네, 읽을만 해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고 인사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차를 마시러 가고 산책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그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에겐 말하기 어려운 과거가 있어. 말하고 싶을 때 말해도 돼.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듣고 싶지 않아? 수진이 네가 말하고 싶을 때가 중요해. 내 궁금증은 그 다음이야. 수지는 그날 밤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살의 여름 사촌들, 폭력, 침묵. 말하는 동안 한결은 듣기만 했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진아, 네가 원치 않으면 난 아무것도 강요하지도 원하지도 않을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너의 속도로 살면 돼. 내가 그 속도에 맞춰 갈게. 수지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경계를 넘지 않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안도인지 알았습니다. 그해 겨울, 수지는 편지를 썼습니다. 사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용서의 편지는 아니었습니다. 종결의 편지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묶여 있지 않다. 이제 내 삶의 문과 열쇠는 내 손에 있다. 너희가 한 일은 잊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억압하지 않는다. 나는 나로 살아갈 거다. 편지의 어조는 강했고 당당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서 수진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치유는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를 숨기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똑바로 바라보고 언어로 표현하고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수지는 성장했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감나무에 새순이 돋아났고 수지는 창가에 앉아 그 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결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산책 갈래? 응, 그래. 수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수진을 기분 좋게 감쌌습니다. 나는 이제 온전한 나로 살아갈 것이다. 수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었지만 미래는 새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문을 잠그고 내 손으로 열 수 있었습니다. 그 권리는 수진 자신에게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청주의 작은 학교였습니다. 교실 창으로는 산이 보였고 봄이면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수진은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실에서 수진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돼. 어른이라도 너희들의 마음을 무시하면 안 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요? 어른한테도요? 그럼 내 마음은 내 것이니까. 그 문장을 가르칠 때마다 수지는 과거의 자신을 어루만졌습니다. 13살의 여름 말하지 못했던 소녀. 이제 수지는 그 소녀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수지는 한결과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친구 몇과 가족만 모였습니다. 수지는 흰 드레스를 입고 한결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행복해라. 네, 아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였습니다. 수진에게는 그렇게 또 다른 가족이 생겼습니다. 한결은 수진을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수진의 말을 들어주고 그녀의 속도에 맞춰주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한결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작고 예쁜 딸이었습니다. 수진은 딸을 안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수진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말할 수 있게 키우겠다. 싫은 건 싫다고, 아픈 건 아프다고. 그렇게 수진의 시간도 가족들의 시간도 흘렀습니다. 수진은 교단에서 은퇴 후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결의 사업이 성공해 큰 돈을 벌었고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 집 마당에도 큰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감이 주렁주렁 열렸고 손주들은 감을 따며 웃었습니다. 수진은 그 웃음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수진 그래도 잘 살았구나.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수진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사촌 중 한 명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수진은 떨렸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지 한 장에 짧은 글이 써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아주 많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할게. 용서를 바라지는 않을게. 다만 수진이 내가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랄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편지지 끝자락에 물에 젖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눈물이었을 겁니다. 수지는 편지지를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펜을 들었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나답게 내 속도로.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편지를 쓰고 나서 수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가을도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문이 열리는 환청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남편 한결의 든든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렇게 수진의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상처가 삶을 지배하게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은 완벽한 회복이 아니라 꾸준한 괜찮음의 연습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어느 여름날 손주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 제일 행복해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할미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단다. 손주가 웃었습니다. 수진도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여름밤의 별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웠습니다. 담벼락 넘어 들리던 부러웠던 이웃의 웃음소리도 이제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 시절 순이 언니가 준 연두색 수첩은 이제 낡고 누렇게 바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수지는 한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괜찮다. 잘 살았다. 그 문장이 수진의 인생을 담았습니다. 짐이 되기 싫어 거짓으로 괜찮다고 말했던 13살의 수진은 더 이상 없다. 정말로 괜찮은 잘 살아온 수진이 있을 뿐이다. 수진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옛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나의 상처를 안아준 사회복지사 순이 언니, 나에게 먼저 다가와준 친구 은하. 지금은 어디서 무엇하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고마움과 그리움으로 그들을 떠올리며 수지는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수지는 그 내일을 맞이할 겁니다. 오롯이 자신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진의 계절은 그렇게 익어갑니다.